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우리들의 주식 선생님, 국제금융투자 전문가,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기억나시나요? 그러게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듣기로는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에 왜 계신 거예요? 아, 2주 전쯤 잠깐 그 집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 미국 다녀왔고요. 지금은 저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다음 아. 주에 다시 미국 잠깐 나가고요. 예. 그렇군요. 아니 밖에 PD님께서 미국에 계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가 왔다 지금은 갔다 서울에 해서 그런 것 계시군요. 같습니다. 안 네. 그래도 그 화면에서는 낮인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시나? 그럼 밤이실 텐데 이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네. 서울에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5월 인플레이션 8.6%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원래는 한 8.3% 이 정도로 전망이 됐었는데 그 수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월가의 반응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40년 만에 최고치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높았다. 근데 사실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목요일 날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약간 실수였는지 그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올 거라고 귀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시장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 마지막 반응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워낙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전월 대비로도 우리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곤 합니다. 보통은 전년 동기 대비로도 보는데, 네. 그래서 5월,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4월 대비 5월 그 증가율을 보면 한 1% 정도 올랐고, 네. 그 4월이 3월 대비는 한 0.3% 올랐어요. 그래서 음. 뭐 어느 정도 조금 가속화될 거는 예상을 했지만 훨씬 그 상승폭이 컸고, 그러네요. 뭐 에너지 음식료 값이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서비스 요금도 지금 급상승 중이어서 여기 보면 집에서 먹는 음식값 같은 게 한 12% 오르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한 3% 이상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한 4% 하락했고 아시아 시장 전체로 뭐 일본, 홍콩, 대만 다 한 2%에서 3% 정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대 매크로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도 이번 인플레이션 현상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연준이 대응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또 정점인지 더 갈 것인지 뭐 이런 전망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금융이나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제일 많이 읽는 신문이 파이낸셜 타임스인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시카고 대학교하고 지난주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네. 그 인플레와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해서. 근데 실제 서베이가 시행된 것은 5월 인플레가 발표된 금요일 날 전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이 응답한 이코노미스트의 한 70%가 내년에 경기 침체로 갈 것 같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한 3, 40% 정도 봤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근원 물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좀 경기에 민감하고 예측이 어려운 뭐 에너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내년에도 3% 이상이 될 것 같다. 상당히 다 안 좋은 내용인데 네. 그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브리지워터라는 데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헤지펀드입니다. 이제 헤지펀드에서도 매크로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환율, 이자율 아니면 성장률 같은 걸 갖고 큰 트레이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경제 전망을 가장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월가 은행들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음. 여기가 실제 몇 달 전부터 이번에 인플레는
내려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 워낙 그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하다는 그 끈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연준이 진짜 금리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리지 않으면 그 인플레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혹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망가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 연준이 선택의 초이스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음. 브리지워터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연준이 어중중하게 인플레랑 금리를 한 3, 4% 정도를 타겟하면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용인하는 어중중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여기가 이제 지나고 보면 상당히 정확한 그 예측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3-4% 정도를 용인할 것이다라고 했고 2%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번 주에 그 연준이 모이고 그다음에 7월 달에도 모이는데 이제 네. 그동안은 0.5%씩 올리는 것이 대세였는데 그렇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건 0.75%도 이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파웰 의장이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매파들이 득세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8월을 건너뛰고 9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는데 9월에는 0.25를 예상했는데 그때도 최소한 0.5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앞으로 한 세 달, 네 달 사이에 한 1.5%에서 2% 가량 금리를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음. 다른 선택이 거의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오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규모 손실 기록했는데 또 브릿지워터의 대표 펀드는 26% 상승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약간 놀라실 텐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들의 그 아주 잘하는 헤지펀드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아마 여기는 상세한 거는 이제 밝히질 않았는데 이미 여기는 연초부터 올해 되게 베어리시한 부정적인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주식 다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게 다 합법적이고 자기가 거래하는 그 프라임 브로커 증권사랑 이제 그 파생상품 구조를 맺으면 되는데 그래서 주가도 공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채권, 특히 이제 그 신용 등급이 안 좋은 그 하이힐드 채권 같은 거는 주가만큼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데를 이제 공매도 쳐서 이익을 내고 아마 이제 레버리지를 또 하니까 그래서 네. 뭐 한 5월 달까지 한 26% NAV가 올랐다니까 뭐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의 월가의 대표 증권사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있는데 미국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월가 은행들은 이제 브리지워터나 이제 최근에 악화된 인플레 전망처럼 아주 비관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골드만 같은 데는 약간 조심스러운 오히려 낙관론을 견지를 했는데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35%로 보고 실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 가능성은 한 음. 35% 되지만 그리고 이제 S&P 지수 기준으로도 주가가 연말까지 뭐 강보합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번 주말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문구를 새로 넣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가정하면 음. S&P 지수 기준으로 주가가 3,150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자기네가 보는 베이스 기본 가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한 20% 하락한다는 것이고 가장 큰 가정은 퍼가 그러니까 시장의 우리 주가 수익 배수라고 하는 퍼가 PER이 지금 18배인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면 14배까지 내려갈 것이다. 음. 그게 큰 가정이고 네.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왔고 3분기에 이제 올해 그 주가의 바닥일 것 같은데 한 3,400을 아. 그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 씨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월가도 그 톤이 아주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 S&P 500 지수 어디까지 하락할 음. 것이라고 보세요? 뭐 제가 비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참 알기가 어렵지만 제가 4월 달부터 그 올해 기업 이익이 증가하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월가는 여전히 이익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 기업 이익이 증가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가 한 17배, 18배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한 3,700, 800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도 오히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간 음, 조금 지금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뭐 당장 또 주식을 팔고 그러면 그거는 좋은 기업을 들고 있는 투자가들한테는 꼭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음. 팔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미국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8월 4일에 주총을 앞두고 주식 분할 3대 1로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어오고 나서 그 시간 외 거래에서 2% 정도, 한 1.9%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뭐 테슬라가 우리 이제 서학개미 보유 종목 1위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이 회사 전체 주식수의 한 1% 이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기관이 들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제 주총을 앞두고 테슬라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이제 감독원 같은데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8월 4일 날 주총을 여는데 그때 이제 안건 중에 하나가 3대1 주식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경제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령 네. 내가 지금 10주를 들고 있으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종가가 한 697달러였어요. 그래서 이 3대1 주식 분할이 시행이 되면 10주가 30주가 되지만 주식 가격이 3분의 1로 일단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697불이 232불로 돼서 음, 두 가지를 곱한 가격과 물량을 곱한 거는 실제 똑같아서 변화는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격이 좀 싸지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매매가 용이해지고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실제 테슬라는 2년 전에도 5대1로 주식 분할을 했고 음,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이 20대 1 분할을 해서 2,000달러 넘는 주가가 지금 110달러로 네. 낮아졌고요. 네. 이제 알파벳도 그렇게 지금 준비 중이고 20대 1. 애플 같은 데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블루칩들이 주가가 한 500불, 1000불이 넘어가면 보통 이제 주식 분할을 해서 조금 이제 매매를 편하게 해주는데 실제 경제적인 가치는 변화가 없다는 거를 이제 저희 음. 청취자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뭔가 이 뭐 주당 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게 주가가 낮아지면 거래가 원활해져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다시 오르는 그런 영향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리서치를 보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있지만 네. 길게 보면 이제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해서 의미가 없다고 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좀 좋아하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요즘 뭐 소수점 거래가 돼서 뭐 2,000달러 주식도 내가 100불어치만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러죠. 네. 과거보다는 이제 메릿은 좀 떨어졌는데 또 이제 종업원들이 미국은 그 빅테크 회사들이 테슬라도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빅테크니까 여기 이제 음. 그 주식 옵션하고 회사 주식을 많이 나눠주는데 주가가 너무 고가이면 처분하고 이제 그거 갖고 자산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음. 회사는 공식적인 입장은 임직원들의 재산 관리를 좀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인재들한테 항상 이렇게 배려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1분기에 굉장히 부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주식 분할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 분할은 뭐 그 시장이 펀디멘털하게 회복되는 것이랑은 거의 무관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을 겪는데 뭐 요런 거 가지고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해책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빅테크는 이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이제 녹아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금리 상황이 되게 회사 주식 평가에 유리하고 지금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데 되게 페널티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 주가들이 이제 많이 빠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국내외 언론들이 이 행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저가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저도 봤는데 참 저도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 주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도 주가가 안타깝게 2.5% 빠져서 6만 맞습니다. 2,200원이네요, 보통 주가. 그래서 뭐 세계 거의 최고의 IT 기업이고 거기에 이제 뭐 그 대표 패밀리 총수이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어디를 어느 국가를 방문하고 어느 기업을 가는지 이제 추측이 난무하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되게 화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NXP 반도체라고 네덜란드에 이제 자동차 반도체를 하는 한 시가총액 한 5, 60조 원 되는 데가 M&A 루머가 갑자기 해외에서 나와서 지난주 음, 목요일 날 주가가 한 10% 가까이 급등한 그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업이라는 것이 그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성장을 만드는 것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주주한테 직접 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네. 성장은 기본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의 설비 투자 R&D 뭐 자기 분야에서 제일 잘하니까 자기 분야에서 잘하지만 조금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M&A, 왜냐하면 현금이 100조 원이 넘게 있으니까 M&A를 해서 다른 돌파구를 이제 찾기를 원하고 시장이 그런 추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를 가는지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영국의 그 가장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하우스인 ARM을 삼성이 미국의 인텔과 같이 공동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인텔 CEO 팻 게러싱거랑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는 삼성이 워낙 잘하는데 네. 여기다가 추가 성장의 모멘텀을 M&A를 통해서 조금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배당은 이제 최근에 많이 늘렸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가 임원들 보고 회사 주식을 사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이 40억을 샀는데 뭐 400조 원 시가총액에 40억 사봤자 의미가 없죠. 오히려 음, 현금을 100조 원을 갖고 있으면 대표이사나 그 이사회가 이 100조 원을 일부는 주주 환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걸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주주 환원을 주주한테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해외 M&A도 좀 생각을 해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장단기적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성장, M&A와 같은 것들을 통한 성장,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단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돌려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만전자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만전자 현실화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뭐 오늘 62,200원이니까 이번 주에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또 대장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현물 뭐 매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면 이 회사의 펀디멘탈 가치 대비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것은 사실이고 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음,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그
그 회사의 질적인 측면, 주주환원 측면에 있어서 한 수 두 수 위라는 TSMC가 올해 주가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모든 반도체 회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 이럴 때 삼성의 경영진이 좀 더 이 회사의 주인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현금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